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대통령령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한 장관이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변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 간의 뜨거운 설전, 법리 다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에서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서서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보기 싫어서 아예 계획에도 없던 법무부를 세종으로 보내버리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를 세종으로 보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불경. 불경스럽게도 라는 표현을 여당의 전직 당대표가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향해 써서 논란입니다. 이준석 관련 질문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못 챙겼다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출석한 이준석 대표도 당내 민주주의 고민이 많아 대통령 말씀을 제대로 못 챙겼다. 불경스럽게 라고 비꼬았습니다. 전직 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당의 가처분 신청을 한 초유의 상황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절충. 이 절충은 절충인 것 같은데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논란의 당원 80조 기소 시에 직무정지한다 라는 소위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 논란이 일었던, 개정을 안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비대위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냥 두겠다. 그런데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방탄 기능이 강화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들을 위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요구인 겁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 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찬물. 이 조선일보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찬물, 어떤 뉴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4번째 미사일 도발을 어제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맞춰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찬물 끼얹은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찬물입니다. 신형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 보란 듯 찬물을 끼얹은 북한. 윤석열 정부의 이 담대한 구상의 선결 조건은 북한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 태도 봐서는 쉽게 호응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차별. 서울신문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동차 잘 나가는데, 그런데 이 기사.
한국산 전기차 미국에서 세액공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값 지원을 미국 정부가 안 해주는 거니까 차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를 맺었는데 우리 한국산 자동차를 쏙 지원 품목에서 빼서 형평에 어긋난 차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이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취임 100일을 맞아서 공교롭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자당에게 자당을 상대로 청구한 가처분의 첫 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서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불경스럽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의힘의 장회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개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바꾼다는 겁니다. 이준석 변론도 임박. 이르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뉴스 속보 나오면 재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기자회견 중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편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를 하나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쇄신하겠고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라고 강도 높은 쇄신의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단독 보도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방금 들었던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 용산 대통령실 개편의 힌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을 대폭 개편한다. 신임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한다. 홍보수석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질이죠. 홍보수석 경질, 홍보수석 교체. 김은혜 전 의원으로 바꾼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바꾼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대변인 경질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이동시키고 한 급을 낮추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 빠른 전문가 그룹에서 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을 물색 중이다. 동아일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 수석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정치 베테랑이시니까 서울시에서 계시잖아요. 용산 대통령실부터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칼질의 폭이 큽니다. 홍보수석을 교체 안 하고 홍보특보로 김은혜 전 의원을 위촉하는 거 아니냐라는 구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수석 교체. 그리고 지금 강인선 대변인이 지금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0일인데 100일 만에 대변인도 교체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스타일은 사실 항공모함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턴을 할 때 우리 작은 배 같으면 금방 이렇게 돌잖아요. 휙 돌리죠. 예, 그런데 항공모함은 아시다시피 크게 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대통령의 사고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으로 보면
당장 뭐 이제 2달 했는데 전체를 다 바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중에 이제 좀 엑기스가 있다면 사실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예. 형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지적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좀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미스가 있는가 내용을 살피면서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갖춰가는 균형점을 잡겠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맡겨달라. 홍보만 내용이 없는 홍보만 집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네. 겉핥기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인수위 시절이 좀 아깝다. 자꾸 말씀드린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하시고 악착같이 챙기시면서 110대 과제가 아니라 그중에 우선 전략 과제 예. 두면서 그에 대한 인선의 중요도 이렇게 나왔으면 적합도가 맞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노동 문제 이런 거 있었지만 기후 변화 없잖아요. 안전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거든요. 장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적임자가 누군가 예. 행안부 장관부터 과연 적절한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지금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입니다. 과연 계속 환경부 소속으로서 지금 기상 이변에 과연 뭐 변화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토부나 행안부가 갖고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 아젠다와 그 아젠다를 잘 실현할 사람을 매칭하는데 지금 그게 전달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정책 담당 수석을 신설한다. 아마 네. 그런 의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100일 만에 대변인을 교체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한다라는 건 사실상 경질의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인가 다시 한번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갖춰 나가겠다. 그리고 또 아마 시그널이 마지막에 외신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의 외신 기자단을 좀 넓혀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강인선 대변인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게 짜고 그렇게 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름대로 그와 같은 더 정교한 배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어때야 하는 자리입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김용준님께서 보시기엔 우선은 기자 프렌들리가 돼야 돼요. 기자 프렌들리. 죄송하지만 강 대변인한테 가장 큰 불만은 기자로부터 왔거든. 전화 안 받는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 막 정치하기 싫다 이런 게까지 막 했었잖아요. 그때 예. 누가 윤건영이라고 하는 걸칠한 대변인이 하루에 400통이나 되는 전화를 다 받아가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무마해 갔던 거거든요. 400통이나. 예.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성실해 주는 것으로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을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변인하고 대통령하고 소통은 되는데 대변인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저도 생각하는 게 미국도 보면 백악관 대변인이 먼저 딱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출근길 인사 대신에 퇴근길 인사 하라 그러냐 하면 즉흥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대통령실의 얘기가 대통령 말씀한 말씀에 따라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 몰라. 그러면 그 하루로 그 얘기 때문에 다가버려서 정말 대통령실의 하루에 뭐가 하느냐 하는 중요 어제는 없어져 버리는 허송 세월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내용 이번에 뭐 휴가 이후에 들어오는 뭐 예. 방식이 조금 더 달라졌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100일 이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 교체라는 내용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이 전 대표 이 발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비꼬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이게 별거 아닌 질문인데 신경전 양상이고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어제 저희 돌직구 보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매체 인터뷰 중에 취임식 윤 대통령 뒤 카메라 원샷에 내가 안 잡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잡힌 게 대통령의 의도적인 배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패널들이 좀 치기 어린 주장이다라는 비판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을 흉내낸다고나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되돌려준 건데.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이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야 할지 아마 참모들하고도 회의를 했을 텐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호감을 많이 샀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국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어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력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말을 섞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차라리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하다라든가 좀 더 자신이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던가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불경스럽게도라는 부사어를 붙이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봤다라고 한 방 먹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한 방 먹인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정치적인 장면에서 늘 싸움이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뭐 싸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적 싸움의 장면을 굉장히 갑자기 한순간에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유치하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카메라에 잘 안 잡혔다. 물론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혹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이야기의 그 품격을 너무 갑자기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치사하게 만드는 좀 부분이 있다. 물론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아예 무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따박따박 모든 거에 대해서 똑같이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제 싸우다 보면은 전투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본인 화가 나고 윤 대통령의 저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자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결코 좋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약간 유치한 했습니다. 말장난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 뭐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이제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눈물 쇼하지 말아라, 눈물파리 하지 말아라가 했더니 바로 당신도 공천 떨어졌을 때 울고불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모든 말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찾아내서 그대로 돌려주는 근데 이런 식의 언급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말 치사하게 싸울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기억하시겠지만 배현진 전 최고위원하고 예. 아시죠? 그 뭐 악수 손뿌리 치고 뭐 어깨 때리고 이런 식의 모양새는 본인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유치하다, 뭐 치결이다, 애 같다 이런 지적들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비판적인 여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첫 신문에서 어떤 걸 갖고 공방을 벌였을까? 그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비대위를 둘 수 있다. 당원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므로 내용상 하자다. 그러니까 지금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임기 중 6개월 권한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 상황이 맞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 정국위 소집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다. 국민의힘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법원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두루두루 당내에 다 네. 원만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입장도 잘 아시고 그렇죠. 중진들 입장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초유의 상황은 초유의 상황이에요. 여당 대표가 징계를 먹고 6개월 징계 중인 가운데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그거에 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이 전 대표의 주장과 지금 당의 주장이 지금 껌껌이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본인이 사실상 탄핵을 당했는데 당내에서는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의 결과에 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것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고 내용상에도 하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당에서는 아니다. 우리 상임정국위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전국위를 통해서 실제로 모든 당원들의 의사까지도 확인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로는 전혀 탄핵에 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내용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 당원 당규를 고치는 방법도 있었고 비상 상황을 상임 전국위에서 투표로서 결정하게 되는 다소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하자들이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주장이 꽤 힘이 실렸고 그에 따라서 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당내에서 상임 전국위를 거쳐서 예. 다시 한번 전국위를 거쳐서 우리가 결국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는 사후적으로 좀 치유가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적법 절차를 다 거쳤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절차를 다 거쳐 하더라도 갑자기 자다 일어나니까 나는 대표직에서 박탈되는 이렇게 자다 되는 일어났는데 전 대표가 네. 돼버렸다. 그냥 쉬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대표에서 해임됐다라고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은 국민과 그다음에 당원이 그들의 주권을 이양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핵을 거치게 되면 절차상 민주주의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정당에서도 좋은 선례가 남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예. 껌껌이 대응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총을 열어서 당대표 해임안을 의결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글쎄요. 이게 당대표를 탄핵하는 절차가 예. 일단 의총에서 어느 정도 의결을 해놓고 예.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절차가 한번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기간에 네. 당대표 해임 위기까지 갔었어요. 의총이 열려서. 이제 대통령께서 품어버리셨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고 우리가 또 대선 승리까지 일어날 수 예.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원 소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내에. 그것이 이제 사실상 탄핵에 이 준하는 절차인데 그렇게 되면 당원들의 의사를 훨씬 더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에서 해임된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네. 아마 이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 내지는 이준석 대표랑 훨씬 더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좀 간소화된 그 다소 당원 당규를 우회하는 방식들이 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법원의 판단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예.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자,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번 주 안에 나온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인용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고 기각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임시의 지유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신문기일 즉 재판을 엽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여러 차례 열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조기에 종결짓고 판단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정당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이 법원은 정당의 행위를 쉽사리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의 행위가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원 당규를 위배해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당의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로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 즉 국민의힘 최고위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의결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다든지 이 전국위가 비상사태임을 의결하는 등 절차 하자가 상당 부분 치유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기각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감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 사건 전체를 두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통상 신문기일을 종결하고 조기에 판단을 남겨둔 상황, 오늘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늦어도 2, 3일 내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론을 재개하거나 양측으로부터 서면을 더 제출받은 다음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준석 지도부는 와해가 되고 해체가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친 이준석계 최고위원조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비판하며 연이어 사퇴를 했기 때문이죠.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할 일이 국민의힘에겐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몇 개 실시가 됐습니다. 먼저 보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일반 대상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고요. 두 번째로 보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나란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국민의힘, 민주당, 중도 다 포함한 당대표 선호도. 이렇게 되면 뭐 역선택이라는 것도 작용될 수가 있는 여지가 크지요. 유승민 전 의원이 19%, 이준석 전 대표가 13.9, 안철수 13.7, 나경원 12.3, 김기현 3.9, 권성동 1.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8.2%, 안철수 의원이 20.9%, 이준석 전 대표는 16.2%, 유승민 전 의원은 8.8%,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6.7%, 권성동 원내대표는 2.5%.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신 김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까요? 국민의힘은 31.5%, 그리고 민주당은 29.7%의 정당 지지율이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직접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아예 법무부를 세종으로 보내버리는 법안 발의가 예고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목, 한동훈 직접 나서나 그가 싫어 세종으로? 라는 물음표까지 달아봤습니다. 다음 달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공개 변론을 열기로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내용 절차 위헌이다 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기관 사이,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할 경우에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플러스 효력정지 가처분. 한동훈 장관은 내가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성 변호사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저 법안은 위헌이다라고 변론을 하는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도 실제 출석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겠거니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처음입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반면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으로 진행합니다. 즉 재판을 직접 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문제되는 쟁점은 내용과 절차죠. 그렇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헌재는 이미 이 헌법이 수사나 공소제기 주체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하였다는 부분도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는 여전히 이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검찰에 그대로 송치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른바 위장탈당 문제. 이 절차상 하자는 집중적으로 법무부가 파고들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어야 절차 하자를 이유로 이미 공포된 법률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들이지만 이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에 7인 이상이 참여해 그중에 과반수만 인용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근본적인 그 대상이 법률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률도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이 결합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7인 이상만 참여해서 그중에 과반만 인용 결정을 하면 충분할지를 두고도 법적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확립하면서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상상을 좀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뭐 할 말 있으면 하라. 헌법재판관이 딱 물었을 때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서 한 장관이 지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관님들 이거 보시라. 이게 위장탈당이고 꼼수탈당이고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만 안 했어도 이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형자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새로 국회의장 되신 뭐 의원님들 또 민영배 의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원 구성을 하기 위한 뭐 무소속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그런데도 민영배 의원과 민주당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 굉장히 불리함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시 복당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매우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게 소위 이제 증거로 다 작용될 수 있다. 그 시도 자체가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진정 어린 탈당이든 당을 위한 헌신이든 간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는 복당한다는 그 생각 말이라도 전혀 나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당에 복도 나오면 안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하고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고 거의 뭐 당은 밖에 있지만 행동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한동훈의 수첩이 있다면 저게 제일 먼저 기록될 거다.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실제적으로 그 과정들이 적법했는가. 예컨대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다고 하지만 바로 예. 법사위에서 그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조정하는 것 자체의 그 위헌적 요소, 국회법에 대한 어떤 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볼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럴 경우에 민영배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영배 의원 우리 당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해야죠. 위장 탈당 아니다. 위장 탈당은 아니고 앞으로도 저런 일이 없도록 당헌을 아예 이참에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탈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예. 최소한 4년 이상 4년이나요? 예. 그런 경우에 다음번 공천을 안 주도록 보통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은 5년을 두지 않습니까? 예. 2번 이상 국회의원 되지 마라. 그런 정치 하지 마라. 그런 과감한 예. 그 당내의 규율을 강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에 공개 변론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기대도 좀 되고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뭐 계속 갈 텐데 박범계 의원이 나는 한동훈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보직 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쪽이 진심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인사할 때 뭐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에요. 저는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네. 역할을 1인 3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 나홀로만의 그런 법리를 네. 시행령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법치의 누적을 매우 준엄하게 지적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탄핵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논리상이나 법리상으로 네. 다 거론될 수 있습니다. 아니 김소영 교수님, 한동훈 안 싫어한다고 하는데 탄핵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어느 쪽이 진심인 겁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죠. 좌천도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한동훈 장관 싫어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보직까지 줬었다라는 얘기하는데 그 보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좌천이고 본인도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데 내가 보직까지 주지 않았냐. 나는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탄핵할 수도 있다. 갑자기 이제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탄핵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이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갑자기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논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완박을 우회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죠. 박범계 전 장관과 뭐 법사위에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정말 겨뤄볼 수 있어요. 누구의 논리가 더 맞는지. 근데 그런 논리적으로 싸워볼 생각을 안 하고 대뜸 탄핵 또는 해임을 생각하겠다. 이건 너무 쉽게 정치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때마다 사실 번번이 민주당 쪽이 패했죠.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완승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무장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카운터 펀치를 못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칼을 갈아서 한번 겨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 없이 대뜸 탄핵할 수 있다,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자신 없다라는 거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나는 한동훈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정성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다. 그냥 커 보이지 본인이 않는다.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가 보직 준 사람이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하는데 박 장관이 한 장관에게 무슨 보직을 줬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잘 안 예. 됐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대정부 질의할 때 박범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과 한동훈 장관 간의
그 경론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인사 관련돼서는 한동훈 장관이 카운터 펀치를 하나 먹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박범계 장관이 호통을 치니까 예. 그 한동훈 장관이 그거 박범계 장관님 때 그렇게 다 인사 패싱 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다 패싱하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추측을 하건대 아마 한동훈 장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좌천 인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보직을 줬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좌천식 보직을 줬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박범계 전 장관의 이야기들 들어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좀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예.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대정부질을 하는 날 아침 일찍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나는 한동훈 장관을 좀 아낀다는 마음으로 내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고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날 이루어진 대정부 질의에서는 정말 호통을 치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번 라디오 인터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난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유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탄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게 굉장히 그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이 예.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이 됩니다. 김재선 전 비대위원의 의견입니다. 한동훈을 아끼고 한동훈을 싫어하지 않는 박범계 의원의 당시 한 장관과의 질의 내용, 질의 장면 살펴보시죠.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자, 두 분의 질의응답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갑자기 법안을 예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서도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장관이 내정됐다라는 사실인데 민주당의 법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배 의원이 그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부가 되살아났어요. 되살아난 게 아니라 갑자기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무부는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법안에서 갑자기 법무부는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예고한 거죠. 자, 그러자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아니 정부나 여당에서 법무부 세종 이전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몰라도 법무부까지 이전 대상에 명시한 거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한동훈 싫어가지고 견제하기 위해서 세종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 토론 주제, 한동훈이 싫어서 법무부를 세종으로 보내는 거냐 아니냐와 관련된 소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행복도시법 발의 내용인데 한동훈 싫어서 한동훈 꼴 보기 싫어서 세종으로 보낸다 아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꼴 보기 싫어서. 뭐 꼴 보기 싫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미운 건 확실하겠죠. 예.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다 각계격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든 좀 뭔가 좀 조치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좀 법무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근데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굉장히 웃겼던 것은 앞서 뭐 김정재 의원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게 좀 없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좀 등장한 게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처음 있고요. 이 정부 청사 움직이는 거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실이 함부로 이전될 수 있느냐, 이렇게 토의도 없이 이전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그렇죠. 없이 이전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비판한 게 민주당인데 청와대에서 네. 종로에서 용산으로 갈 때도 그렇게 비판했는데 엄청나게 어떻게 상의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예. 정부 청사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 국정에 마비 온다, 혼란 온다, 토의해야 된다. 우리 간담회 해야 된다. 예.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디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세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청사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세종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뛰어보고 토론하고 왜 이전해야 되는지를 예. 설명할 필요가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싫어서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옮기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보는 것이죠. 예. 김재섭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논리라면 뭐 여가부는 여성들이 싫어서 옮기는 겁니까? 한동훈 때문에 옮기려는 것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2014년까지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예. 행안부도 지금 서울에 있고요. 또 법무부도 있는데 법무부가 원래는 기능적으로 보면 아마 외국인 문제라든 출입국 문제, 뭐 외통부와 연관돼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아마 서울에 뒀을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미 갔고요. 법원 행정처는 서울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김은배 의원이 법사위원이기는 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좀 더 살펴서 실제로 보면 정말 뭐 서울지방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과의 법무부와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검찰총장에 있고 법무부가 그게 아니라면 법무부가 청송에 가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법무행정 전반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인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그 법안을 만든 의원의 의견을 왜 그렇게 갖는가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두 분 전문가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박성민 변호사님.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예. 현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남겨놓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에 옮긴다고 해서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선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중앙행정기관들 대부분이 세종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들과 적절한 업무 협조와 분담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여가부도 세종에 옮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인지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물리적 거리를 멀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뭐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두 사람 사이의 이심전신 그 마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문제. 김수영 교수는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통일 국방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수도에 있어야 된다는 뭔가 그런 이제 국방이나 통일은 특히나 수도를 양보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서울에 두고 있는데 법무부와 여가부는 사실 명분이 좀 작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공교롭다. 공교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법무부를 옮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원, 민주당이 지금 당원 개정 가지고도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좀 겨냥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직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술렁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통일연구원 재직 시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 서울에 기반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종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예.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만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하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불만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무부 이사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사실 뭐 명분은 법무부에서도 만들어야죠. 왜 서울에 있어야만 하는지, 왜 과천에 있어야만 하는지, 뭐 외교통일 국방은 이유가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데 여가부도 잘 설명이 안 되고요. 법무부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에 해당하는 좋은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법무부를 이전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공교롭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깡패 수사, 마약 수사에 이어서 스토커도 근절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 조폭 등 깡패 말하는 겁니다. 서민을 갈취하는 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경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고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이걸 안에서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폭 수사, 마약 수사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뭐 동네에 좀 그 나쁜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깡패 잡고, 조폭 잡고, 마약 잡고, 스토커 잡고, 스토킹 범죄 뭐 무슨 내용입니까?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성모 변호사님. 전자장치 부착법은 이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죄에 한해서 형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범죄 유형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 성폭력 범죄나 강도 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내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요건이 더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원도 검사가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기각할 수 있으면요, 물론이고요. 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 자체는 상당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자칫하다가는 제대로 면밀하게 법률을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정 범죄 유형들도 상당히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특별하게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집어넣게 되면 위헌성 시비가 상당히 크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그 구분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더 가중된 요건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야 관련 법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하게 되는데 공개 고지는 법률상 공개 고지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실무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돼 있습니다. 보통은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개 고지가 미치는 피고인에게 파급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률 범위에 포함시킬 때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지적해둡니다. 마약, 조폭, 깡패, 스토커까지 한 장관이 요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한 조간신문의 표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다른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시작하죠. 또 다른 꼼수 논란, 셀프 구제란 우회로 역풍일자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방탄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준희는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제 비대위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비대위에서는 논란이 워낙 당 내부에서 강하게 일었어요. 특히 민주당의 삼선 의원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창피하다라고 공개 반대를 하자 부담을 느낀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대신 80조 3항을 수정했는데 이게 논란이에요. 개정안. 윤리심판원이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때 징계를 취소한다. 라는 거였는데 원하는 개정안은 정치 탄압이 인정하면 당무위가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 판단 주체를 윤리위가 아니라 지도부가 주축인 당무위로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셀프 구제를 할 수 있게 80조 3항을 수정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요. 바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안과 또 전준희 안을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당헌만 안 바꿨지 뭐 기소돼도 당직 정지 안 되게 하는 사실상 꼼수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당무 정지를 시키는 거고요. 사망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정치적 목적의 기소의 경우에 한해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논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 기소인지,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인지 아닌지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지도부가 주축인 당무위에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장 만약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김혜경 씨 법인카드 등등의 아니면 대장동 의혹 등등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당 지도부가 결국엔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지 정치적 기소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죠. 먼저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목적 여부를 당무위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장동 사례에서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장동을 기소된다고 해서 그것이 직무정지까지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지금 당무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당무를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독립기구에서 했던 것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의 영향을 좀 안 받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대표에서 해임되는 것은 당대표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리위라고 하는 독자적인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무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지도부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사실 확대명이라고 부르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되는 거고 최고위원 역시도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문 인사들조차 그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네 마네 아주 높은 득표율을 얻고 있는 고민정 의원 역시도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네 마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을 따르는 사람을 주축으로 한 당무위에서 과연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소를 가지고 이게 적법한 기소라고 판단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이 당원당규 개정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야당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 이게 여당일 때는 괜찮은 조항이지만 야당일 때는 검찰한테 탄압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당 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검찰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게 원래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 1급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이게 직무정지가 되는 거였잖아요. 1급심에서 유죄 받는 거랑 검찰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우상호 위원장이 절충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거 역시도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이재명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그 의사기구 속에서 예. 이재명 의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바꾸기가 이미 2번 있었다. 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 김용주 의원님,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무위원회는 뭐 실제적으로 그 정당 안에서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기존에. 그리고 또 당내에서의 당헌 당규상의 유권 해석도 당무위원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그 당대표가 될 경우에 부인의 법인카드 문제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윤리심판원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당무위원회에 들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마 국민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리하게 아무거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서 당무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당헌 개정하려다가 많은 여론의 물매, 당내 반발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민주주의의 과정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그것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호를 열어놨지만 그 안에 물론 꼼수가 설령 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민들이 지켜볼 때 그런 작동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건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만 하나의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이 어떤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 그 당무위가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되고 지금 흐름대로라면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많을 텐데 그런 주축인 당 지도부가 이재명 의원 관련된 기소에 대해서 김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판단을 글쎄요, 뭐 내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당무위 구성원 자체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이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 예. 또 시도당 위원장, 지역 최고위가 전부가 아니군요. 예. 그래서 70명 정도라서 그 많은 구성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법인카드 문제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그건 안 되죠. 당무위가 그런 결정 못 할 겁니다. 최고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여지는 있다. 근데 그 이 당무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위원장이라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차기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시도지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윤리위원회는 당대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세게 징계를 할 수 있어도 공천이 걸려 있다. 그럼요. 지금 당무위에 계신 분들이 공천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의원이 과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인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법인카드 의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 속에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마녀사냥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과연 당무위원들이 이것은 마녀사냥이 아니고 적법한 기소인 것 같습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뭐 압박들도 받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당무위원이라고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원당규 개정이 사실상 눈가리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보면 당 안에 있는 기구들은 윤리심판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어떤 윤리심판원, 예를 들면 법률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무리하게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면서 한 이유는 보복 그 정치도 있지만 실제로 보복 정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제하고 싶은 꼼수가 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물론 자기 공천권 때문에 당무위원회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정치 보복도 아닌 객관적인 불법적인 행동 그것을 만약 당무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면 실제로 민주당 자체가 아마 폭발될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아직 살아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탐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헌 80조 1항을 고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거다. 이게 동지애냐? 장경태 의원, 당 동지를 노리는 수구 세력의 회심의 미소가 떠올라 공소권 더 빨리 남용될 것이다 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내힘에서는 어떤 입장 냈을까요? 여당의 반응입니다.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당원 개정까지 무늬만 달라진 이재명을 위한 사격 방탄이다. 꼼수에 불과하다. 아무리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죄 있으면 수사 처벌은 당연하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런 생각이 또 문득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탄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방탄인들 아닌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게 다 무슨 문제이고 설사 방탄이라 하더라도 뭐 방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소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가 방탄해서 막 촥촥촥촥 내격 방탄을 했어요. 그래도 그건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당원 직무를 정지하냐 마냐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방탄을 내격을 촥촥촥촥 한다 하더라도 재판 갈게 재판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당원권 정지가 안 되더라도 재판 갈게 재판에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와 당내에 뭐 직무가 정지되냐 마냐의 문제는 뭐 별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방탄이냐 아니냐 논란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수사 걸려 있는 게 한 10건이 넘거든요. 그게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당원을 바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기소가 될 때마다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이게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도 친명계 의원들은 그때마다 정치적 시비가 붙을 텐데 그러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예 당원 80조 1항을 바꿔서 기소만 되는 것으로는 당무가 정지되지 않게 그렇게 바꾸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10건이 넘는 수사 모든 것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을 수 있는지 이건 거의 종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도덕적 자산, 윤리적 자산을 쭉 쌓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산을 탕진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조국과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정치적 자산을 소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 의원, 전 대선 후보의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 자산, 도덕적 자산을 거의 탕진에 가깝게 썼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지고 지선에서도 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사수하라, 수호하라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당원을 하필 이 시기에 굉장히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아직도 민주당은 빚을 내면서까지 지금 탕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갚게 되느냐? 결국 다음번 선거에서 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발 이제 거의 윤리적 파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좀 정지하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윤리적 도덕적 자산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재명 의원은 전혀 뭐 의혹이 아니다, 의혹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 혐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비대위와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해서 뭐 다시 쇄신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대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권익위에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특별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표적 감사다, 나를 사퇴 압박한 거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 정기감사 1년 만에 이례적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습 지각 등 복무기간 회의 그리고 추미애 조국 박범계 관련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 장관급의 근태를 감사하는 것은 유례없다. 망신 주기로 사퇴 압박했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상습 지각했는지 여부에 대한 복무기간 회의와 관련돼서 특별감사가 들어갔다는 거군요. 박승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 인사이긴 합니다만 감사원은 어쨌든 독립된 기구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탈원전 관련된 건 문제 있다라고 감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독립된 기관이니라. 네네네네. 독립된 감사원이 권익위에 정기 감사를 하던 와중에 특별 감사로 전환이 됐는데 상습 지각, 복무기간 회의가 들어갔어요. 이건 네. 정기 감사 중에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감사로 착수된 겁니까? 그 출처 자체는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감사 외에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 내지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권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내가 사퇴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사퇴하게 한 경우에 이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져 오다가 대법원은 범죄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죠. 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그 국정 과제에 맞는 인사를 공공기관장 임명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범죄로 의율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판단 기준 중 우리 법원은 범죄라는 판단,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최재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태 불량도 있을 수 있고 감사를 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이상 표적 감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감사원이 이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하는가? 물론 표적감사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행정심판위원회를 관할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굳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이 일만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선 변호사는 감사원이 뭔가 논란에 오해를 살 만한 자초했다. 감사원에 표적감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 달 동안 정부 여당의 이 사태 진짜 협박에 시달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공포심에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날 감사원이 들이닥쳤거든요.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하면 감사가 됐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국회 전체회의에서 강제 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입장 표명을 거부하면서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를 북송된 어민 당사자가 권익위에 호소해야 한다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사례도 꼽힙니다. 들어보시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왜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립니까? 권익위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들께서 직접 호소를 해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 이미 북송된 어민들이 직접 권익위에 진정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라고 경고를 날렸는데 들어보시죠.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의 거기에는 조금 정확히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정치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표적 감사냐 아니면 자질 논란과 알박기 자리 버티기냐 뭐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대목 같아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좀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논란이 됐고 사실상 사퇴 종용을 했다라고 해서 좀 논란도 많이 됐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전현희 의원의 어떤 뭐 정치적 탄압이니 뭐 정축 중립 얘기니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전현희 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좀 나쁘끄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그 친분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현희 위원장 얘기가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아마 전현희 위원장한테는 따갑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선임이 됐다가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인사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이런 정치적 중립성 논란들이 휩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전현희 위원장이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현희 위원장은 탈모와 구안화사 증상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정권의 사퇴 협박을 견뎌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숨쉬기조차 힘들고 가위에 눌리고 체중 감소, 탈모, 구안화사. 굉장히 좀 증상이 많은데요. 건강이 나빠져 업무 수행이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건강상의 이유가 상당히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좀 두 가지가 걸리는데 건태 문제라면 사실 장관급 공무원들은 비서가 거의 있기 때문에 건태를 연락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또 여권의 한계는 뭐냐면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에 나서신 건 아닌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의 길을 감으로써 계속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의 어떤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야말로 이제 뭐 하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국회에서도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입니다. 뭐 군익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몰상식한 질문이 돼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얘기한 한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는 앞으로 국가가 공직의 기강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 보입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논란의 아이서울유 7년 만에 교체됩니다. 아이서울유를 고 박원순 시장이 선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논란이 꽤 많이 일었던 그 서울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체된답니다. 서울시 아이서울유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함말이다. 문법에 맞지 않죠. 인지도도 낮고 교체 여론이 커다. 새 브랜드 개발 착수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러브 뉴욕 같은 그 브랜드는 뭐 전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것에 견줄 만한 것도 아니고 아이서울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뭐뭐다, 시민 공모전 응모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12월 서울시가 새 브랜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외국 유학하시잖아요. 아이서울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서울한다라는 뜻인데 그럼 도대체 서울한다가 무슨 뜻이냐. 집값이 높다. 그래서 그런 조롱의 말들이 많았어요. 교통 아이서울유가 체증이 심하다. 내가 너의 전세 대금을 올리겠다라는 의미냐. 이런 조롱의 말들이 초기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아, 내가 너의 전세 대금을 올릴 거야. 그것이 과거에. 아이서울유다. 이런 아이서울유. 얘기들도 있을 만큼 도대체 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조롱의 글들이 확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모호한데 사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직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 브랜드명을 바꾸는 건 물론 올바르지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서울유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이건 좀 바꿔야 돼요. 이건 좀 사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도대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예. 아이서울유가 한국은 굉장히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외국 칼럼니스트들의 어떤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광장 앞에 있는 아이서울유, 저것도 사실은 밑에 뜻이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데 맞지 않거든요. 뜻과 해석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여야 상관없이 아이서울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만큼 좀 한 번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명을 다시 만들어서 아주 좋은 것을 만든다면 사실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좋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서울유.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취재원분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계신데 그분도 저거 만들 당시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고 봐도 됩니다. 아이서울유. 좀 좋은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 차만 훔치는 절도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놀이처럼 돼버렸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ey, this is what the Kia boys doing, man. You don't need a key, bro. That shit override it, bro. This is what the Kia boys doing, man. That's crazy. 블랙박스 보편화돼 있고 CCTV도 워낙 많아서 도난에 대한 것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과 좀 틀립니다. 차를 작물로 했을 때 자,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기아보이즈라고 자기들이 이제 부르면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10대 차량 절도단이 이 한국차의 그 핸들 옆 열쇠 구멍 커버를 뜯어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시동을 건 다음 차를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범죄 행각을 다룬 영상이 퍼지는데 오히려 미국 전역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차를 훔치고 이 영상을 틱톡 등에 공유하는 챌린지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놀입니까? 절도 범죄죠. 현재 피해 차량들은 직접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 통상은 이모빌라이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각 키마다 고유의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키만으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 경우에는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들은 직접 키를 꽂아서 다른 키로도 충분히 시동을 걸 수 있는 차량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 피해 차주들이 한국차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런 거 잡아 기아보이즈 근절하겠다.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